안녕하세요. 미국주식론 대학의 미전입니다. 5월 8일 오늘의 미국주식 뉴스를 시작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미국 주식 투자의 정석을 지키고 있는 미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5월 8일 어버이날입니다. 해마다 어버이날이 되면 저는 양가 부모님께 굉장히 죄송한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참 오랫동안 외국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지난 20년 넘게 총 6개국을 전전하면서 어떻게 보면 글로벌 떠돌이 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이나 아니면 장인 장모님과는 시간을 많이 보내지 못하고 또 최근에는 아이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분들 입장에서는 손자, 손녀가 많이 그리우실 텐데 같이 시간을 많이 보낼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죄송한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도 제가 최근에 다행이라고 여기는 부분은 뭐냐면요. 여러분들 제가 개인적으로 메타라는 기업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요. 예전에 이제 메타가 등장을 하면서 원래는 이제 해외에 나가서 살면서 가능했던 부분은 국제 전화를 해서 이제 안부를 여쭙고 했잖아요. 근데 메타 플랫폼즈 덕분에 멀리 떨어져 살면서도 이제 가족분들 그리고 친구들과도 삶을 함께 공유하고 있다는 생각을 가지게 해준 굉장히 고마운 존재가 저한테는 페이스북이었거든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이제 제가 유튜버가 됐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라도 매일매일 저의 얼굴을 부모님께 그리고 장인 장모님께 보여드릴 수 있다는 게 굉장히 개인적으로는 다행이다 싶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고마운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한번 부모님께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건강하시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자, 오늘도 이렇게 고마운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주식 투자에 관련된 정보도 전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5월 8일 준비된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 바로 시작합니다. 오늘도 어제 미국 증시의 시황을 정리해드리기 전에 잠깐 안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존 올인원 멤버십에 가입해 주신 분들께서 최근에 밴딩 서비스에 접속을 하실 때 본인 인증 절차가 도입됐거든요. 기본적으로 계정 혼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절차라고 합니다. 1인 1계정만 활용 가능한 본인 인증 절차를 도입하게 됐다. 이 부분을 확인드릴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전에는 없던 절차가 왜 생겼냐 이렇게 질문을 해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잠깐 안내 말씀드렸습니다. 자, 다음에는 어제 미국 증시의 시황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녹색이 빨간색보다 월등히 더 많습니다. 따라서 어제도 굉장히 좋은 상승 추세를 유지했는데요. 한 가지 안타까운 부분은 세미컨덕터, 즉 반도체 부분은 굉장히 좋지 않은 추세를 보였고요. 또 시가총액 1위 마이크로소프트가 1% 이상 하락하면서 전반적으로 메가테크 기업들은 좋지 않은 추세를 만들어냈습니다. 테슬라 역시도 3.76% 떨어지면서 하락세를 주도했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녹색이 상당히 많았기 때문에 마켓 브레스는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자, 가장 최근의 마켓 브레스를 보시면 이제 52%를 넘어가거든요. 따라서 S&P 500을 구성하는 500대 기업 중에서는요. 단기적으로 추세가 좋은 종목이 추세가 좋지 않은 종목보다 오히려 더 많아졌다. 따라서 시장의 폭은 계속해서 확장되는 좋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3대 지수의 움직임입니다. 다우존스는 0.08% 올라가면서 마감이 됐고요. S&P 500은 0.13% 올라갔습니다. 마지막으로 나스닥을 보시면 0.10% 오히려 떨어졌는데요.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메가테크 기업 중에 특히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가 하락하면서 특히 테슬라도 많이 떨어졌죠. 나스닥 지수는 오히려 하락 추세를 보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어제 나스닥이 하락하는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많이 상승한 성장주의 이름입니다. 펠로톤이 15.5% 올라가면서 마감이 됐고요. 인피니온이 오래간만에 11.65%나 급등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자세한 내용을 좀 전달해 드리고요. 그 밖에도 레딧이 플러스 2.34%, 메르카도 리브레 플러스 2.11, DXYZ이 플러스 2.00, 구글이 플러스 1.85, 스냅 플러스 1.78, 팔로 알토 플러스 1.65, 온세미컨덕터 플러스 1.61, 아폴로 글로벌 매니지먼트 플러스 1.52, ISRG 인투이티브 서지컬이 플러스 1.46, IIPR 이노베이티브 인더스트리얼 프로퍼티즈 플러스 1.43, 로빈후드가 1.18% 올라가면서 가장 좋은 추세를 보였습니다.
다음에는 어제 주가 흐름이 가장 좋지 않았던 성장주인데요. 팔란티어가 어제 방송에서 제가 전달해드린 것처럼 어닝 실적이 발표되고 나서 급락을 했습니다. 무려 15.1% 하루 만에 하락을 했고요. 루시드가 마이너스 14.10%, 데이터독이 마이너스 11.48, 디즈니 마이너스 9.51, 스텝 마이너스 7.86, 아이온큐 마이너스 7.00, wolfspeed 마이너스 6.52, 퍼시픽 바이오 마이너스 6.03, 코인베이스 마이너스 5.5, 사운드하운드 AI 마이너스 5.18, 업스타트 마이너스 4.97, 코헤런트 마이너스 4.52, 마지막으로 오픈도어가 4.26% 하락하면서 가장 좋지 않은 추세를 보였습니다. 다음에는 미준 탑13의 성적인데요. 세 종목만 상승을 했습니다. 인피니온이 11.65% 급등하면서 가장 좋았고요. 뻘솔라는 또 올라갔습니다. 0.44%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면서 최근에 가장 좋은 주가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아마존도 0.03% 추가 상승했습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마이너스 0.77, 마이크로소프트 마이너스 1.02, TSMC 마이너스 1.20, SMCI 마이너스 1.33, 우버 마이너스 1.51, 엔비디아 마이너스 1.72, 벌팁 홀딩스 마이너스 2.42, 비트코인이 3% 떨어지면서 62,170에 머물러 있고요. 테슬라가 마이너스 3.76, 마지막으로 팔란티어가 어제 방송에서 공유드린 것처럼 일단 시장의 기대치가 너무나 높았고요. 또한 어닝 결과에서 유럽 쪽의 모습이 굉장히 추세가 좋지 않다. 따라서 앞으로 유럽 쪽에서 많은 어려움이 예상된다. 이렇게 발표를 하면서 15% 넘게 하락을 했습니다. 어제 미국 증시의 시장 폭, 즉 마켓 브레스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올라간 종목의 수는 정말 많았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섹터는 굉장히 부진한 모습을 보였고요. 따라서 나스닥은 안타깝게도 마이너스 수익을 보였습니다. 이 와중에 시장의 주도주라고 할 수 있는 엔비디아도 1.7% 이상 하락을 했는데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그 중에 한 가지 이유는요. 바로 스탠리 드루켄밀러 때문입니다. 전설의 투자자 스탠리 드루켄밀러가 3월 말에 엔비디아 지분을 매각했다라는 좋지 않은 소식이 전달이 됐거든요. 어떤 얘기를 하는지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전에 억만장자 투자자 스탠리 드루켄밀러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잠깐 요약을 해드리면요. 30년 동안 단 한 번도요, 로스가 없었습니다. 그 얘기는 매년 플러스 수익률을 보였다는 거죠. 따라서 굉장히 장기 투자뿐만 아니라 단기적인 관점도 굉장히 정확하게 흐름을 읽어내는 굉장한 투자자다. 이 점을 우리가 좀 생각할 필요가 있고요. 만약에 30년 전에 스탠리 드루켄밀러가 운영하는 펀드에 $1,000를 투자했으면요. 지금은 그 금액이 $260만 달러로 올라갔습니다. 연간 평균 수익률이 무려 31%거든요. 자, 이 정도로 전설의 투자자라는 말이 정말 적합한 드루켄밀러가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한번 들어보시죠. 드루켄밀러는 올해 초 칩 제조업체인 엔비디아에 대한 큰 베팅을 줄였다라고 밝혔고요. 인공지능의 급격한 붐이 단기적으로는 지나칠 수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약간 버블이 아닌가 이렇게 걱정스러운 얘기를 한 거죠. 3월 말에 엔비디아 포지션과 많은 포지션을 줄였다라고 고백을 했고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저는 휴식이 필요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정말 숨 가쁘게 달려왔다. 그 얘기는 최근 1년 동안 미국 증시가 너무나 빠르게 성장을 했잖아요. 따라서 잠깐 쉬어가고 싶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발굴했던 많은 부분이 이제 시장에서도 인정받게 되었다. 따라서 여러 종목이 동시다발적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이제 이 주식에서 수익 실현을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드루켄밀러는요, 엔비디아 주식이 $150에서 $900로 오르자 베팅을 줄여야 했다라고 얘기했고요. 저는 워렌 버핏이 아니기 때문에 10년, 20년 동안 주식을 소유하지 않습니다. 제가 워렌 버핏이었으면 좋겠어요 라고 덧붙였습니다. 굉장히 겸손한 표현이기도 하고요. 나는 다른 투자 전략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발표를 한 거죠. 현재 두케네 패밀리 오피스를 운영하고 있는 이 저명한 투자자는요. 2022년 가을에 젊은 파트너로부터 엔비디아를 소개받았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때 저는 철자법도 몰랐어요. 그래서 엔비디아에 대해서 잘 몰랐다는 얘기죠. 그냥 샀는데 한 달 후에 챗GPT가 출시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저 같은 늙은이도 그게 무슨 뜻인지 알 수 있었기 때문에 포지션을 크게 늘렸다. 따라서 처음에는 엔비디아에 대해서 그렇게 잘 몰랐지만 챗GPT가 출시된 이후에 조금 더 공부를 해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업이었다. 그래서 포지션을 크게 늘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드루켄밀러는요, 올해 엔비디아 포지션을 줄였지만 장기적으로는 AI 힘에 대해서는 여전히 낙관적인 입장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AI가 지금은 약간 과장된 측면이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과소평가된 측면이 있다라고 얘기하는데요. AI는 인터넷과 궁합이 잘 맞을 수 있다. AI는 지금 모든 자본 지출을 진행하면서 성과를 낼 수 있으며 우리는 하루하루 점진적으로 향상하는 보상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커다란 보상은 지금부터 4년에서 5년 후가 될 것이다. 따라서 지금 스탠리 드루크멜러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요. 인공지능이 이제 막 시작 단계에 있고요. 지금 엄청나게 많은 기업들이 자본 지출을 인공지능에 집중하고 있잖아요. 따라서 조금씩 거기에서 수익이 나기 시작할 것이다. 기업의 수익이 향상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문제는 가장 커다란 보상은 지금 현재가 아니라 한 4년에서 5년 정도가 걸릴 거라고 얘기합니다. 따라서 지금은 약간 지분을 줄이고 향후에 다시 투자 자금을 투여할 것이다. 뭐 이러한 식으로 해석이 가능하겠죠. 이 저명한 투자자는 마이크로소프트와 알파벳 역시도 소유하고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정리를 해보면요. 지금 전설의 투자자 스탠리 드랭켄밀러 같은 경우는 엔비디아에 대해서 장기적으로는 긍정적인 전망을 유지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지나치게 빠른 시간에 주가가 많이 상승하면서 밸류에이션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진단을 하는 것 같은데요. 따라서 엔비디아의 밸류에이션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한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시킹알파 메인 페이지에 와 있는데요. 자, 엔비디아 페이지 들어오셔서 일단 레이팅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퀀트 레이팅이 매수를 받지 못하고 홀드, 보유에 머물러 있잖아요. 자, 그 이유를 여기 팩터 그레이드를 보시면 한눈에 우리가 진단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밸류에이션 때문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시킹알파의 퀀트 레이팅은요. 5가지의 팩터 그레이드 중에 단 한 가지라도 F학점 혹은 D-를 받으면요. 절대 매수 의견을 주지 않습니다. 3.50을 넘을 수 없다는 거죠. 따라서 스탠리 드렁켄멜러의 진단이 맞아 떨어지는 거죠. 다른 부분은 너무나 좋다. 성장세는 A+, 지금 수익성도 A+고요. 모멘텀 A+, 리비전, 즉 어닝에 대한 전망치도 계속해서 우상향하면서 A-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요. 밸류에이션이 F학점, 낙제점을 받고 있잖아요. 따라서 이것만 보면 지금 현재 스탠리 드랭켄밀러가 굉장히 정확하게 진단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자, 그래서 이번에는 피어즈로 잠깐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어즈 탭을 클릭하시면 지금 엔비디아랑 어깨를 나란히 하는 다른 반도체 기업과 수치적인 분석을 비교해 볼 수가 있거든요. 자, 여기 보시면 엔비디아랑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기업에는 TSMC, 브로드컴, AMD, 퀄컴 그리고 텍사스 인스트루먼트가 시킹알파에 이어서 선정이 됐습니다. 자, 밑으로 내려가서 밸류에이션을 봐야겠죠. 지금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밸류에이션이잖아요. 자, 쭉 내려가시면 나옵니다. 자, 여기 있습니다. 자, 일단 P 레이쇼를 포워드로 보시면요. 엔비디아는 40.09배고요. TSMC는 22배에 불과합니다. 브로드컴이 67.9배, AMD가 95배, 퀄컴이 21.69배고요. 그리고 텍사스 인스트루먼트가 35.4배에 머물러 있습니다. 따라서 PER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지금 현재 TSMC 그리고 퀄컴이 가장 낮은 수준이고요. 나머지 종목 중에서는요.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그리고 엔비디아 순 그리고 마지막으로 브로드컴 그리고 AMD는 지나치게 비싼 상황이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겠죠. 자, 그런데 이것서 더 중요한 것은 성장률을 대입한 그러한 밸류에이션이죠. 따라서 PEG를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향후에 성장률을 가지고 PE 레이쇼를 나눴을 때는요. 상황이 많이 달라집니다. 엔비디아는 1.05까지 떨어지고요. TSMC는 1.00 굉장히 좋죠. 브로드컴이 1.85 그리고 AMD는 1.00으로 떨어집니다. 퀄컴은 1.49로 오히려 올라가고요. 그리고 텍사스 인스트루먼트는 지금 현재 성장률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7.21로 갑자기 올라가죠. 따라서 정리를 해보면요. 지금 현재 반도체 종목 중에서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저렴한 종목은요. 엔비디아, TSMC 그리고 AMD 정도가 아닐까 이렇게 마무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준비된 기사에는 우버가 등장하는데요. 상당히 오래간만에 우버 관련해서 대형 호재가 발생했습니다. 우버와 인스타카트가 손을 잡고 도어 대시에 도전장을 내민다라는 반가운 소식인데요. 어떤 내용인지 한번 살펴보시죠. 인스타카트는 우버 테크놀로지와 제휴하여 인스타카트 앱을 통해 레스토랑 배달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미국 최고의 음식 배달 앱인 도어 대시에 도전장을 냈다라고 합니다. 인스타카트는 여러분들 식료품 배달만 가능한 앱이거든요. 근데 이제부터는 인스타카트 앱을 통해서도 음식 배달이 가능해지는 거고요. 이 음식 배달은 우버를 통해서 진행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미국 내 인스타카트 사용자는 앞으로 몇 주 내로 인스타카트 앱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될 우버 이츠의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수십만 개의 레스토랑에서 음식을 주문할 수 있게 될 거라고 합니다. 주문은 우버의 배달 기사들이 처리를 하고요. 식료품 배달은 변화 없이 인스타카트에서 별도로 운영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독립적으로도 그리고 협력을 통해서도 도어대시의 위협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자신있게 우버의 CEO 다라 코스로우샤이가 이야기하고 있고요. 이 시장은 경쟁이 매우 치열한 시장이다. 이 파트너십의 장점은 인스타카트와 우버 모두 비즈니스를 계속 성장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전적으로 공감이 갑니다. 왜냐면 우버 입장에서는요, 갑자기 시장이 엄청나게 커지죠. 왜냐면 인스타카트가 확보해 있는 엄청난 사용자들이 이제 우버의 사용자가 되는 거잖아요. 자, 그리고 인스타카트 입장에서 상당한 이득이 있습니다. 왜냐면 지금 현재 인스타카트라는 앱이 가지고 있는 밸류, 즉 가치는요, 그냥 식료품 배달이죠. 근데 이제부터는 식료품 배달뿐만 아니라 같은 앱상에서 이제 레스토랑 배달도 그대로 서비스가 접목이 된다. 따라서 가치가 2배로 늘어난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윈윈이죠. 두 기업 모두 상당히 좋은 윈을 가져가는 굉장히 좋은 파트너십이 결성된 것 같습니다. 자, 그림에서 확인해 보실 수 있는 것처럼 인스타카트 앱에 여기 보시면 우버 이츠를 통해서 배달 서비스, 음식을 배달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추가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인스타카트의 CEO 피지 시모가 나오는데요. 이 아이디어에 대해서 코시로이샤이에게 먼저 제안했다라고 합니다. 따라서 인스타카트가 먼저 이 아이디어를 만들어서 우버한테 제안을 한 것으로 나와 있고요. 그녀는 계약의 구체적인 재정 조건을 밝히지 않았지만 우버가 인스타카트에서 전달되는 모든 주문에 대해서 제휴 수수료를 지불할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따라서 정리를 해보면요. 인스타카트의 앱을 사용하는 사용자가 이제 음식 배달 서비스를 하게 되면요. 그 음식 배달 서비스에서 나오는 이익은 우버가 가져가는 거죠. 근데 우버 입장에서는 수수료를 인스타카트에 지불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우버한테 조금 더 유리한 게 아닌가. 왜냐면 수수료만 내면 되니까 추가적으로 수익이 생기는데 수수료만 납부하는 굉장히 좋은 비즈니스가 확보된 거라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이번 제휴를 통해서 우버는요, 교외 거주 가정으로 구성된 인스타카트의 고객 비반을 사용할 수 있다. 자, 이것도 굉장히 긍정적인데요. 우버 같은 경우는 원래 차량 공유 서비스로 시작을 했죠. 그 얘기는 뭐냐면요, 대부분의 사용 기반이 도시에 몰려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이면 서울이고요. 그 영국이면 런던 안에 집중이 되어 있는 게 우버의 비즈니스거든요. 자, 그런데 인스타카트는 그렇지가 않죠. 왜냐하면 시내에서 멀리 떨어진 사람들이 좋아하겠죠. 왜냐하면 슈퍼마켓을 가기에는 좀 힘든 사람들이 인스타카트의 사용자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죠. 인스타카트는 월 9.99달러의 멤버십을 지불하는 구독자에게 35달러 이상 식료품 혹은 레스토랑 주문 시 무료 배송을 약속하는 더 많은 가치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인스타카트는 멤버십이 있습니다. 10달러 가까이 이제 돈을 내고 유료 멤버가 돼야 되거든요. 근데 유료 멤버가 돼서 원래 받을 수 있는 가치는 그냥 식료품 배달이었는데 이제는 레스토랑 배달도 무료로 받을 수 있다. 따라서 2배의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 굉장히 좋은 윈윈의 효과가 나오게 됩니다. 이번 파트너십을 통해서 두 회사는요, 미국 음식 배달 시장에서 67%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라이벌 도어대시와 경쟁하게 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미국 내에서 도어대시는 엄청난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거죠. 67%나 독식을 하고 있고요. 도어대시는 또한 성장하는 식료품 사업을 운영하고 있고 지난주에는요 3분기 연속으로 2배 성장했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인스타카트에 엄청난 위협이 되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또한 2023년에는요 700만 명의 드라이버들을 보유해서 전 세계 우버의 680만 명 그리고 북미의 인스타카트의 60만 명에 비해 가장 많은 드라이버 기반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 바로 도어대시다. 굉장한 경쟁력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많은 고객이 정기적으로 주문하는 습관을 갖게 된 팬데믹 이후에 우버, 인스타카트, 그리고 도어대시와 같은 미국의 배달 앱은요, 새로운 성장 영역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2020년에 설립된 인스타카트는요, 초기에 식료품 체인점들과 독점 계약을 체결했다고 합니다. 선점 효과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따라서 재고를 온라인으로 가져와 매주 식료품을 구매하는 습관을 가진 고객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해 왔는데요. 문제는 최근 몇 년 동안 이러한 계약이 만료되면서 도어대시라든지 우버도 식료품 배달 서비스를 구축하고 많은 소매 업체들과 제휴하면서 막판 떨이 혹은 소규모 바구니 식료품 구매를 인스타카트에서 성공적으로 빼앗아 가고 있다라고 합니다. 따라서 인스타카트는 한동안 이제 독점 계약 때문에 굉장히 유리한 입지를 가지고 있었는데 최근에는 이러한 계약이 하나하나 만료가 되면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거기에 최근에 아마존과 월마트까지 신선 농산물 배송으로 영역을 확장하면서 경쟁도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라고 나와 있고요. 하지만 공개 자료에 따르면요, 여전히 큰 금액의 식료품 구매에서 선두를 유지하고 있는 것은 인스타카트입니다. 자, 또한 인스타카트는요, 500만 명 이상의 유료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부유한 도시 고객으로 차량 공유 서비스를 시작한 우버는요, 인스타카트의 가족 중심 교회 인구 통계를 실제 인수 없이도 공략할 수 있는 시장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사실 인스타카트를 사버리는 거죠. 자, 그런데 그렇게 인수합병을 하지 않더라도 이번 파트너십을 통해서 굉장히 다양한 새로운 사용자를 확보하는 것이 우버의 혜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코스로시아이는요, 물론 식료품과 관련해서는 인스타카트가 매우 강력한 경쟁자라고 밝힙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인스타카트가 특히 강세를 보이고 있는 교외 시장으로 우버 이츠 비즈니스를 확장할 수 있는 기회였다. 그래서 이번에 파트너십을 결성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버에서 우버의 CEO가 되면서 비용 절감에 주력해온 노련한 딜 메이커 코스로시아이는요, 인수는 당장 카드에는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따라서 인스타카트를 지금 인수할 계획은 없다라고 밝힌 거죠. 그리고 인스타카트의 시모는요, CEO죠, 회사가 독립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인수합병 계획은 없다. 두 CEO가 지금 밝힌 거죠. 블룸버그가 집계한 수정치에 따르면 애널리스트들은 우버가 수요일, 오늘이죠. 오늘 1분기 실적을 발표할 때 3분기 연속으로 배달 총 예약 증가율이 감소할 것으로 부정적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7%로 둔화할 것이다. 이러한 전망치가 나오는데요. 이는 지난주에 보고된 도우데시의 21% 성장률과 비교가 된다. 자, 따라서 이번 어닝 결과에서 과연 17%로 다시 한번 둔화될 것인가? 성장률이 이렇게 계속 둔화되게 되면 아무래도 주가에는 부정적인 영향이 끼칠 수밖에 없죠. 최근에 주가 흐름이 좋지 않은 기업 중에 하나가 우버입니다. 모멘텀이 많이 떨어져 있죠. 따라서 오는 발표되는 어닝 결과 굉장히 중요하겠죠. 자, 만약에 계속해서 성장이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면 모멘텀이 계속 약화될 가능성도 있고요. 또 어닝 결과가 굉장히 좋으면 갑자기 반등에 성공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기대감을 가져봅니다. 블룸버그 인텔리전스 애널리스트들은요, 이번 파트너십이 주문량 증가를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며 이는 또한 마켓플레이스의 고수익 광고 사업 확대의 핵심이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일단 그냥 단편적으로 보면 사용자가 느니까 굉장히 많은 매출의 향상이 있을 것이다. 이게 첫 번째 굉장히 좋은 점이죠. 자, 그런데 우버 입장에서 한 가지 더 좋은 점은 뭐냐면요, 요즘에는 광고 매출이 굉장히 급격하게 상승을 하고 있거든요. 따라서 우버를 이용하는 다양한 상점 입장에서는요, 이제 광고를 우버에다 하면 그 우버의 사용자뿐만 아니라 인스타카트를 이용하는 사용자한테도 광고의 효과가 있잖아요. 따라서 광고 비즈니스가 활성화될 수 있는 굉장히 훌륭한 파트너십이 이번에 결성이 됐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겠죠. 자,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은요, 오늘 발표되는 어닝 결과입니다. 자, 오늘 발표되는 어닝 결과는 내일 미주음 방송에서 여러분들과 자세히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테슬라로 넘어갑니다. 어제 시장에서 테슬라는 3.76% 급락을 했고요. 지금 프리마켓 선물 시장에서도 0.37% 추가적으로 주가가 하락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주가 흐름이 굉장히 좋았고 모멘텀이 많이 향상이 됐었는데요. 지금 현재 모멘텀은 다시 중립으로 하락했습니다. 총 26가지의 모멘텀 지표 중에 7가지는 매도를 주장하고 있고요. 9가지가 매수, 그리고 10가지는 중립을 외치고 있는데요. 자, 이렇게 상승 추세가 굉장히 좋았던 테슬라의 모멘텀이 꺾인 이유를 일단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요. 일단 첫 번째 뉴스는요, 중국 쪽에서의 실적입니다. 중국 전기차 수요 반등에도 불구하고 테슬라의 4월 중국 판매량이 18% 감소했다라는 좋지 않은 소식이거든요. 테슬라의 중국산 전기차 판매량은 4월에 감소한 반면 중국의 경쟁 업체들은 올해 중국 전기차 시장이 부진한 출발에서 반등하면서 판매량이 증가했다라고 보고했습니다. 따라서 전반적으로 시장은 향상하고 있는데 테슬라 혼자 떨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화요일에 발표된 중국 승용차 협회 차이나 패신저 카 어소시에이션, 이제 CPCA라고 부르는 기관이고요. 자, 여기서 발표한 예비 데이터에 따르면요, 테슬라는 4월에 중국산 자동차 62,167대를 판매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수치는요, 전년 동월 대비 18%나 감소한 수치고요. 테슬라의 판매량은 3월보다는 오히려 30%나 감소했습니다. 따라서 굉장히 부진하고요. 여기에 62,167대는 수출한 물량까지 합쳐져
합쳐져 있는 수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한편 CPCA는요, 4월 달에 중국 내 전기차 승용차 판매량이 전년 동월 대비 33% 증가한 80만 대였다. 자, 그리고 3월보다는 2% 감소한 것이다. 이렇게 추정치를 밝혔습니다. 자, 따라서 시장은 작년 대비 33%나 성장을 했는데 테슬라는 오히려 마이너스 18%고요. 그리고 지난달에 비해서는 지금 2% 정도 시장이 주춤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테슬라는 오히려 30% 이상 감소를 했잖아요. 따라서 시장의 흐름과는 상당히 차이를 보이는 것이 테슬라의 실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CPCA는 베이징 모터쇼와 정부의 보상 판매 프로그램이 5월 달에 자동차 판매를 더욱 촉진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밝혔습니다. 따라서 이제 중국의 전기차는 바닥을 찍고 계속해서 상승 추세를 나타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기대감이 올라가는 거죠. 테슬라의 최대 중국 라이벌인 BYD는요, 전기차 그리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까지 합쳐서 4월에 전년 대비 무려 48.97%나 성장을 했고요. 3월 대비도 플러스 3.5%를 기록하면서 31만 2,048대의 승용차를 판매했습니다. 테슬라는 4월에도 중국에서 두 번째로 큰 전기차 판매 업체의 자리를 지켰다라고 나와 있고요. 지난해 테슬라의 글로벌 인도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 테슬라의 중국산 자동차는요, 유럽을 포함한 다양한 시장으로 수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CPCA는 목적지별 테슬라의 수출 내역을 제공하진 않았고요. 화요일의 수치는 이번 주 후반에 발표될 4월 전체 데이터의 예비 실적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어쨌든 중국에서는 지금 전기자동차 섹터가 조금씩 반등 추세를 보이고 있고 성장 추세를 만들어냈는데 안타깝게도 테슬라는 마이너스를 보였다. 이 부분이 굉장히 좋지가 않다라고 정리가 가능하겠죠. 자, 어제는 악재가 하나 더 있었는데요. 독일에서 또다시 공장 폐쇄에 직면했다라는 불길한 소식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한번 살펴보시죠. 독일 간행물 한델스 블라트가 나오는데요. 테슬라는 그린하이데 공장의 생산을 4일간 중단할 예정이다라고 밝혔습니다. 가동 중단은 수요일 늦은 근무 시간부터 시작해서 일요일 야간 근무로 생산이 재개될 때까지 지속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이 공장의 매니저인 안드레 티에리그에 따르면요, 소셜미디어 X에다가 이렇게 밝혔습니다. 5월 10일에 하루 동안 계획된 생산 중단이 있을 것이다. 따라서 4일이 아니라 하루라고 얘기하는 거죠. 왜냐하면 주말에는 원래 생산 활동이 이루어지지 않고요. 목요일은 독일의 공휴일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4일이 아니라 그냥 하루 더 쉬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에 공장 폐쇄 계획은 테슬라와 그린하이데 공장 확장 계획에 반대하는 시위가 수일간 계속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시위 때문에 공장을 닫는다. 이렇게 좋지 않은 이유가 설정이 되는 거고요. 사회운동가들은 금요일에 공장 정문 앞에서 집회를 열 예정이라고 합니다. 테슬라는 월요일에 기가팩토리 직원들에게 이베이를 통해서 이 사실을 알렸고요. 테슬라는 지역 당국의 권고를 받고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라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지역 당국이 좀 문을 닫는 게 어떻겠는가 이렇게 권고를 했다는 거죠. 이 전기 자동차 업체는 1분기 실적 발표에서 분기 매출이 감소한 몇 가지 이유를 자세히 설명하면서 베를린에서 발생한 혼란을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실적이 감소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베를린 공장을 자꾸만 닫는 문제인데 다시 한번 이러한 문제가 불거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유럽 자동차 제조업체 협회의 데이터에 따르면요, 올해 1분기 유럽연합에서 테슬라의 판매량은 전년 동기 대비 5% 감소했고요. 같은 기간 유럽의 배터리 전기차 시장은 플러스 4% 성장률이었습니다. 따라서 시장은 아주 조금이긴 하지만 작년 대비 성장을 보이고 있는 거잖아요. 유럽 시장은 이렇게 조금씩 회복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아직까지 테슬라는요, 마이너스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앞에서 살펴본 중국도 그렇고요. 지금 유럽에서도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굉장히 우울한 소식이 연달아 보도가 됐습니다. 어제는 테슬라 관련해서 긍정적인 소식도 하나 있었는데요. 바로 로보택시 관련된 부분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중국 내에서 로보택시 출시를 제안했다라는 흥미진진한 기사인데요. 자세한 내용을 한번 살펴보시죠. 일론 머스크가 최근에 중국을 방문한 자리에서 테슬라의 첨단 운전자 지원 패키지를 로보택시에 배치하여 중국에 테스트할 것을 제안했다라고 관영 차이나 데일리 신문이 수요일 날 보도했습니다. 이 신문은 소식통을 인용해서 중국의 관리들이 테슬라 CEO에게 중국이 테슬라가 중국에서 로보택시 테스트하는 것을 환영한다라며 좋은 본보기가 되기를 희망한다라고 밝혔다. 이렇게 전달을 했습니다. 따라서 일단 초기의 반응은 굉장히 좋았다. 중국의 관료들이 좋아한다. 따라서 로보택시의 테스트를 환영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겠죠.
그러나 중국 당국은 완전자율 주행 기능의 광범위한 사용을 즉시 승인하지는 않았다라고 신문이 덧붙였습니다. FSD 기능을 완전히 출시하려면 테슬라 차량이 운전자 지원 기능을 학습하는 데 필요한 데이터를 수집하고요. 전송할 수 있는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아직까지는 이러한 승인 절차가 남아있다고 보면 되고요. 신문은 머스크에 방문해서 이 문제는 자세히 논의되지는 않았다. 따라서 시간이 더 걸릴 가능성이 높다라고 추측이 가능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브리핑한 관계자는요. 테슬라가 전 세계에서 가장 커다란 공장이 있는 상하이에서 먼저 로보택시 테스트를 시작하기 위해 신청하려고 한다. 이렇게 로이터 통신에 밝혔습니다. 자, 따라서 중국은 정말 큰 나라잖아요. 이 중에서도 상하이 쪽에서 먼저 로보택시 시범 운영을 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차이나 데일리 보도는 지난달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가 주말에 베이징을 방문해 리창 중국 총리를 만난 이후에 나온 것이다. 따라서 이번에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가 중국에 가서 굉장히 많은 실적을 올리고 돌아온 것으로 우리가 하나하나 파악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머스크의 이번 순방에서 거둔 성과 중에는 중국 최고 자동차 협회가 테슬라의 모델 3 그리고 모델 Y 차량이 데이터 보안 규정을 준수한다 이렇게 확정을 해준 겁니다. 따라서 중국 언론은 테슬라의 성명을 인용해서 지방 정부가 이전에 금지됐던 중국 일부 지역에 테슬라 차량의 진입을 허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도 내용이 나왔고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테슬라는 중국 공공도로에서 데이터 수집을 위해 중국 기술 대기업 매핑 라이센스를 사용하기 위해 바이두와 계약을 체결했다. 이런 뉴스가 보도가 됐죠. 그리고 이를 중국 내 FSD 출시를 위한 단계로 설명한 바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제 보도 내용에 따르면요. 차이나 데일리 신문은 바이두와 가까운 소식통을 인용해서 이번 계약은 테슬라에 제공되는 바이두 지도의 정확성을 개선한다는 의미일 뿐 FSD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이러한 보도 내용이 나왔거든요. 따라서 이 부분은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 자, 어쨌든 중요한 것은요. 정말 먼 미래처럼 보였던 로보택시가 조금씩 가시성이 가속화되고 있다. 이 부분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며칠 전에 전달해드린 것처럼 테슬라가 유럽 쪽에서도 자율주행을 추진하고 있고요. 미국은 물론이고 이제는 중국 쪽에서도 로보택시를 위해서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따라서 긍정적인 신호가 발견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애플 관련된 소식입니다. 어제 애플은요, 거의 2년 만에 새로운 아이패드를 출시했습니다. 따라서 상당히 많은 투자자들 그리고 소비자들의 관심을 독차지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한번 살펴보시죠. 애플은 화요일에 웹사이트에 게시된 짧은 동영상을 통해서 아이패드 에어 그리고 아이패드 프로 태블릿의 새로운 버전을 발표했습니다. 오늘은 아이패드 출시 이후 가장 중요한 날이다. 애플의 CEO 팀 쿡은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요. 두 가지 정도의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이유가 먼저 나오는데요. 새로운 아이패드 모델은요. 2011년 출시 이후에 아이패드 제품군을 업데이트하지 않고 가장 오랜 기간 공백기를 가졌던 애플이 2022년 10월 이후에 처음으로 출시하는 제품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지난 10년 넘게 계속 매년 아이패드의 새로운 모델이 등장을 했는데요. 작년에 2023년에는 그렇지 않았죠. 따라서 굉장히 오래간만에 신상이 출시되면서 많은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플의 주가는요. 화요일에 거래 중에 보합세를 보였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워렌 버핏 옹이 애플의 주식을 13%나 팔았던 것이 많은 충격으로 다가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애플의 가장 비싸고 고급스러운 태블릿인 아이패드 프로는요. 11인치 모델과 13인치 모델의 두 가지 크기로 출시될 예정이라고 애플은 밝혔습니다. 두께는 5.1mm로 역대 가장 얇은 제품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11인치 아이패드 프로는 $999부터 시작을 하고요. 13인치 모델은 256GB 스토리지와 함께 $1299부터 시작을 합니다. 따라서 이전 모델보다는 조금 가격이 인상됐다라고 나와 있고요. 아이패드 프로는요, 알루미늄으로 제작이 돼서 태블릿과 키보드 그리고 트랙패드를 결합하는 애플의 새로운 케이스인 매직 키보드에 장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애플은 이 케이스를 사용하면 아이패드 프로를 노트북과 비슷한 느낌, 즉 마치 맥북처럼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굉장히 야심찬 계획이 있는 것 같은데요. 여기 사진을 보시면 마치 노트북 같잖아요. 따라서 이제는 아이패드가 동시에 패드뿐만 아니라 노트북 시장도 겨냥을 한다. 이 부분을 우리가
확실하게 찾아볼 수가 있는 거고요. 매직 키보드의 가격은 크기에 따라서 $249 혹은 $299입니다. 따라서 키보드 가격이 굉장히 비싸죠. 애플은 또한 업데이트된 스타일러인 애플 펜슬 프로를 $129에 출시했습니다. 따라서 전자펜 하나도 지금 $129, 굉장히 많은 돈을 투여해야 되고요. 새로운 아이패드 모델은요, 현재 애플 노트북에 탑재된 M3 칩의 업데이트 버전인 M4라는 새로운 애플 칩을 사용했습니다. 자, 아까 제가 팀 쿡이 굉장히 중요한 날이다 이렇게 얘기한 이유가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첫 번째는 2년 만에 새로운 신상이 나왔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바로 이겁니다. M4를 처음으로 사용한 거죠. M4라는 것은 지금 아직까지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최첨단 반도체거든요. 특히 우리가 인공지능 칩이라고 부르는 거죠. 따라서 애플이 새롭게 개발한 M4를 이번에 아이패드에 접목해서 시험적으로 운영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게 슬슬 노트북 그리고 아이폰까지 옮겨질 가능성이 높겠죠. 애플은 M4 칩이 AI를 위한 엄청나게 강력한 칩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야심차게 준비한 인공지능 전분 암 반도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예로 동영상에서 피사체를 배경에서 분리하는 소프트웨어를 구동하는데 도움이 되는 기능을 언급했다. 따라서 이제 동영상에서요 배경 놔두고 그냥 이 피사체만 빼서 별도로 편집이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인공지능 칩의 역할이 굉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애플은 아이패드 프로 태블릿에 애플이 아이폰에 사용하는 것과 같은 동일 기술인 OLED라는 새로운 종류의 디스플레이를 사용할 것이며 새로운 태블릿은 이전 모델보다 더 밝고 생생한 색상을 제공할 것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따라서 디스플레이도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거죠. 애플은 아이패드 프로가 전문 비디오 제작자에게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으며 여러 대의 아이폰 카메라를 제어할 수 있는 새로운 앱인 파이널 컷 카메라를 출시했습니다. 애플에 따르면 아이패드 프로에는요 4K 동영상을 녹화할 수 있는 1200만 화소 후면 카메라가 탑재되어 있다. 또한 카메라 플래시를 업데이트하여 문서를 더 쉽게 스캔할 수 있는 기능도 발표가 됐다라고 합니다. 자, 이번에 출시된 새로운 태블릿 그리고 액세서리는요 현재 예약 주문 중이며 다음 주부터 판매될 예정이라고 일정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애플 입장에서는 야심차게 신상을 출시했는데요. 지금 주가 흐름은 그렇게 생각보다 좋지는 않습니다. 주가가 급등하는 추세를 보이진 않았거든요. 자, 따라서 제가 보기에는요. 지금 현재는 시장에서 집중하는 것은 생성형 AI입니다. 따라서 이 생성형 AI에 M4 칩이 어떻게 적용이 되는가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현재 메가테크 기업 중에 사실상 인공지능 수혜주 중에 가장 앞서 나가는 기업은요.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구글 거기에 다크호스라고 할 수 있는 메타 플랫폼까지 확인이 됐고요. 자, 중요한 부분은 과연 아마존하고 애플이 어느 정도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가 지금 아직까지는 완전한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잖아요. 특히 애플 같은 경우는 가장 처져 있는 느낌인데요. 제가 볼 때는 중요한 것은 쉬리라는 보이스 비서와 이 생성형 AI를 어떻게 접목하는 모습을 보이는가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존도 마찬가지죠. 알렉사랑 생성형 AI가 결합이 되면서 이제 대화를 할 수 있는 보이스 비서가 등장한다면 굉장한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다가오는 이제 애플의 컨퍼런스가 있을 텐데 여기에서 과연 시리가 얼마나 업그레이드된 모습을 발표할 수 있는가 저는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미준 탑13에 포함된 종목 중에 하나가 어닝을 발표했습니다. 바로 인피니언 테크놀로지인데요. 어제 인피니언이 최악의 어닝을 발표하고 나서 주가는 오히려 11.6% 급등을 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매출을 보시면요. 3.632 빌리언을 찍었는데 이 수치는요. 작년 대비 무려 12% 마이너스입니다. 따라서 굉장히 초라한 실적이 발휘가 된 거죠. 자, 밑에 내려오면 세그먼트 리절트 마진이 있는데요. 마진이 19.5% 하락했습니다. 지난 분기에는 22.4%였고요. 작년 동기에는 28.6%였습니다. 따라서 매출도 엄청나게 감소했고요. 또 마진도 굉장히 초라하게 떨어져 버렸다. 굉장히 좋지 않은 실적이죠. 자, 거기에 프로핏을 보시면요. 394밀리언을 만들어냈는데 이 수치는요. 전년도랑 비교하면 무려 52% 반토막 이상이 난 거고요. 그리고 전분기에 비해서도 34%가 떨어졌습니다. 자, 따라서 어닝 결과만 보면요. 도대체 이 기업의 주가가 올라간 이유가 뭔지 감이 잡히지가 않죠. 한 가지 예상이 가능한 게 그러면 가이던스가 엄청나게 좋았나? 이렇게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데요. 가이던스도 초라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죠.
이 독일 칩 제조업체는 2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 가장 주목할 만한 부분은 뭐냐면요. 2024년 가이던스를 대폭으로 낮춘 겁니다. 따라서 가이던스 역시도 올라간 게 아니라 오히려 떨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 회사는 9월에 끝나는 2024년 회계연도에 약 151억 유로 정도를 만들 것이다. 이렇게 매출 목표를 밝혔는데요. 이 수치는 2023년 회계연도에 163억 1천만 유로에서 7.4% 감소한 수치고요. 자, 그리고 또한 주요 수익성 지표인 세그먼트 결과 마진은 2023년 회계연도에 27%에 비해서 하락한 20%로 예상이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요. 인피니언이 지난 분기에 발표했던 가이던스에서는 2024년 회계연도에 약 160억 유로의 매출 그리고 20%대 초중반의 세그먼트 결과 마진을 예상한다. 이렇게 가이던스를 제시했었거든요. 따라서 3개월 만에 엄청나게 떨어져 버린 거죠. 3개월 전에는 160억 유로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이번에는 151억 유로로 낮췄잖아요. 자, 그리고 20% 초중반이니까 한 23%, 24%는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했던 마진 역시도 이번에 20%까지 떨어뜨렸습니다. 따라서 가이던스 역시도 굉장히 엄청나게 하향 조정한 거죠. 자, 그런데 주가는 왜 올라갔는지 도대체 이해가 되지가 않죠. 자, 일단 JP모간의 애널리스트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피니언의 2024년 회계연도 가이던스는요. 2001년 이후에 최악의 감소를 기록했던 동종업체 ST마이크로에 비교했을 때 인피니언은 전년 대비 감소폭이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따라서 엄청나게 가이던스가 실망스럽지만 동종업계의 가장 강력한 경쟁 상대 ST마이크로랑 비교하면 괜찮았다 이렇게 평가라는 거죠. 가이던스 인하폭이 상당하고 회사가 현재 최악의 상황은 지났다고 얘기하고 있으며 6월 분기에는 전분기 대비 개선되는 예상을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 어닝 결과로 인해서 주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JP모간의 애널리스트가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번스타인인데요. 번스타인의 애널리스트 사라 루소 그리고 크리스 엘리아스는 3분기 가이던스가 상반기에 비해 약간 개선되었고 연간 가이던스는 4분기에 더 강력한 회복을 암시하고 있다. 따라서 인피니언은 이제 주기적인 회복을 바라보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요. 정말 이제 바닥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따라서 반도체 투자가 굉장히 어려운 거는요. 이 펀더멘탈이 최악인 시점이 사실상 주가는 회복을 이미 하고 있는 시점이다. 이렇게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실제로 인피니언의 주가 흐름을 보시면요. 6개월 동안 이미 22.74% 올라갔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실적은 최악이잖아요. 최악에 앞서서 이미 주가는 6개월 전부터 올라가기 시작했다. 이 부분을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우리가 반도체 순환주에 투자할 때 가장 어려운 부분이다.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볼 수가 있고요. 자, 어제 이렇게 인피니언의 주가가 11% 이상 급등한 두 번째 이유가 있는데요. 바로 인피니언의 CEO입니다. 인피니언 테크놀로지의 유엔 한해백 최고 경영자는요. 중국 자동차 산업에서 매우 강력한 모멘텀을 보고 있다. 그리고 내년에는 유럽의 전기차 시장이 회복되면서 독일 칩 제조업체인 인피니언의 주가가 4년 만에 가장 많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한다. 이렇게까지 얘기했습니다. CEO가 직접 얘기한 거죠. 내년까지 인피니언 주가는요. 4년 만에 가장 빠른 회복세를 보일 것이다. 따라서 지금 주식 사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거죠. 따라서 어제 최악의 어닝 결과를 보고하고 또 최악의 가이던스를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인피니언의 주가는 무려 11% 이상 급등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바로 앞에서 살펴본 인피니언의 어닝 결과 그리고 주가 반응을 보면서요. 이제는 전기자동차에 베팅하는 전력 반도체가 정말 바닥을 찍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기대감을 가져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방송 마지막 부분에서는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인피니언이라는 기업에 대해서 잠깐 하이라이트를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대체 인피니언은 어떤 기업이길래 미준 탑13에 포함되어 있나 이 부분에 대한 궁금증이 다소 해결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자, 일단 인피니언은요. 세 가지의 커다란 키워드에 베팅을 합니다. 첫 번째는 청정 에너지고요. 두 번째는 깨끗하고 안전한 모빌리티, 즉 전기 자동차를 얘기하는 거고요. 세 번째는 IoT입니다. 사물 인터넷인데요. 사물 인터넷이 굉장히 좀 많은 범위를 포함하는데 그중에서도 스마트 보안과 관련이 있다. 이제 센서라든지 전력 반도체 이런 쪽에 우리가 집중을 하는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과거 역사를 보시면요. 굉장히 빠르게 성장 추세가 가속화되고 있죠. 자, 이렇게 세 가지의 시대적인 추세에 베팅을 하기 때문에 성장률이 굉장히 뛰어난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2023년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했을 때 부문별 매출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전체 매출의 반 이상이 지금 자동차에 의존이 돼 있다. 따라서 전기자동차의 회복이 굉장히 중요하겠구나.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 거고요. 두 번째로 커다란 부분은 23%를 차지하고 있는 전력 그리고 센서 시스템입니다. 자, 이 부분을 보면서 한 가지 느낄 수 있는 부분은요. 인공지능하고도 관련이 있네. 왜냐하면 전력이라는 부분은요. 지금 인공지능 즉 데이터 센터 붐을 이루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또 다른 섹터거든요. 따라서 인공지능 붐 쪽에도 우리가 수혜를 입을 수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자, 그 밖에도 13% 한쪽은 커넥티드 보안 시스템이고요. 또 한쪽은 그린 산업 즉 청정 에너지 쪽에 베팅을 하고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주요 산업 부분 매출을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밑으로 내려가면요. 자, 지금 오른쪽에 나와 있는 그림을 보면요. 인피니온의 성장을 주도하고 있는 새로운 기술력, 혁신들이 나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모빌리티고요. 두 번째는 재생에너지, 그리고 ADAS는 운전자 보조 시스템이죠. 거기에 사물인터넷, 마지막으로 AI랑 데이터 센터가 이 기업의 성장을 주도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는 여러 가지 혁신에 대한 키워드를 모두 포함하고 있는 굉장히 멋진 기업이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도대체 인피니온은 어느 정도의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지 이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반도체 공급업체 전체를 보면요. 시장 점유율이 약 3.2%입니다. 그러면서 반도체 기업 중에 9위에 랭크가 되어 있는 굉장히 견실한 중견 기업이다. 이 점을 살펴볼 수가 있는 거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전원 디스크리트 그리고 모듈 쪽만 띄어서 살펴보면요. 인피니온이 당당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체 매출의 20.6%를 가지고 가고 있고요. 참고로 2위는 온세미컨덕터 8.8% 그리고 3위가 ST마이크로 7.6%입니다. ST마이크로는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신 것처럼 테슬라가 고객사로 확보가 돼 있죠. 자, 그리고 세 번째, 마이크로 컨트롤러 공급업체에서도 역시 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어제 방송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마이크로 컨트롤러는요, 하나의 반도체 안에 컴퓨터의 기능이 모두 갖춰져 있는 거죠. 따라서 이 안에 CPU도 갖춰져 있고 그 밖에 저장 장치도 포함이 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 부분에서는 지금 ST 마이크로가 1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2위는 인피니온, 3위는 NXP다. 따라서 자동차 부분의 반도체가 지배를 하고 있는 부분이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죠. 자, 밑으로 내려가서 한 가지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 정도에 있었던 것 같은데요. 제가 미리 좀 체크를 해 봤거든요. 여기 있습니다. 자, 24페이지를 보시면 주요 고객이 나와 있는데요. 아까 ST마이크로는 테슬라가 고객사로 확보가 돼 있다 그랬죠. 자, 여기 보시는 인피니온 같은 경우는 앱티브가 있고요. 또한 보시, BYD, 그리고 덴소라든지 현대가 지금 이용하고 있는 기업이다. 따라서 굉장히 많은 굵직굵직한 고객사가 확보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것 같고요. 자, 제품 그룹별 매출을 다시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은요. 도대체 어떤 형태의 반도체를 판매하는가 이 부분인데요. 메모리 IC도 좀 있고요. 그리고 센서 부분도 있죠. 그리고 MCU는 아까 살펴봤던 마이크로 컨트롤러고요. 자,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역시 전력 반도체입니다. SiC가 포함되어 있다. SiC는요. 우리가 보통 실리콘 카바이드라고 부르는 거죠. 따라서 에너지 효율성이 굉장히 좋은 SiC를 포함한 전력 반도체가 가장 중요한 반도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밑에 보시면 반도체별 시장 점유율이 다시 한번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차량용 반도체 부분에서는 인피니온이 1위입니다. 시장 점유율이 13.7%고요. 2위는 NXP가 10.8%, ST마이크로가 3위로 10.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센서 부분에서는 보시가 1위죠. 18.5%, 인피니온이 15.5%로 2위에 랭크가 되어 있고요. 마이크로 컨트롤러는 인피니온이 28.5%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요. 자, 마지막으로 전력 반도체는요. 인피니온이 30.8%, ST마이크로가 20.7%, 그리고 온세미컨덕터가 9.3%를 가져가고 있다. 따라서 여러 부분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반도체 기업이 바로 인피니온이고요. 이 인피니온이 만약에 전기 자동차가 다시 한번 성장이 가속화 된다면 엄청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이번 프레젠테이션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5월 8일 오늘의 빅 주식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방송도 마지막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방금 전에 프레젠테이션에서 확인해 보신 것처럼 제가 여러 가지 주요 기업들의 어닝 보고서라든지 중요한 프레젠테이션이 있으면요. 이러한 파일도 한국어 버전으로 번역해서 미존 올인원 멤버분들께 공유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제대로 공부하면서 미국 주식 투자를 성공적으로 진행하고 싶으신 분들께서는요, 미존 올인원 멤버십 가입도 고려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